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에너지 엔트로피 증가를 상황이 그렇고 지금 어쨌든 정부 상황이 그렇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이 상황에서 근데 구체적인 강론에 대해서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정치가도 아니고 대단한 선동가도 아니고 그냥 논문이잖아요. 총부 여러분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고민하는 걸 나누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끝나고 이야기하도록 하고 여튼 에너지라고 하는 전체적인 틀거리에서 그리고 엔트로피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일단은 말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여러분에게 답을 드렸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말씀을 해주셨죠. 정답은 하나밖에 없죠.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뭘 할 수 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속도는 조절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다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속도를 줄인다는 표현은 제레미 리프킨이 얘기한 건데 저는 거기에 강도와 규모라는 표현을 좀 더 넣고 싶어요. 그래서 엔트로피의 강도와 속도와 규모를 줄이는 거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그러면 엔트로피의 증가 속도를 줄인다는 게 무슨 뜻이냐? 줄인다면요. 아까 지구에서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지구라는 행성을 유지하고 있는 에너지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가 뭐였죠? 태양 에너지죠. 태양 에너지. 태양의 빛과 열 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화석이에요. 그러면 그냥 전반적인 틀로 전체적인 틀거리에서 얘기했을 때는 답은 정해졌죠. 어떻게 해요? 태양의 에너지는 태양도 커진다고 합니다. 5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50억 하면 50억 태양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줄인다. 답은 정해졌죠. 자, 그러면 지구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쉽게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에 맞춰서 생활하자로 결론을 날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지금의 저희 경제관념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수입에 맞춰서 지출하자. 혹은 더 쉽게 얘기하면 빚내서 생활하지 말자. 될 거예요. 빚내서 생활하지 말자. 그게 슬기로운 지구생활 가이드가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거예요. 혹은 슬기로운 지구생활 매뉴얼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에 맞춰서 살자.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줄이자. 그런데 지구 생명체 중에는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누굴까요? 이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식물. 그렇죠. 식물이죠. 식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식물의 속도에 맞춰 살면 돼요. 식물의 속도에 맞춰서. 식물의 속도에 맞춰서 살면 되는데, 이 식물을 보면, 식물은 스스로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죠. 스스로 필요한 걸 만들어내는과 동시에, 다른 생물에게도 필요한 것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식물은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요. 그리고 지구의 물순환에도 관여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지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식물 행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식물의 속도에, 식물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속도에 맞춰 살자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식물도 그런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배출하는 이 과정에서 엔트로피를 증가시켜요. 그런데
식물의 엔트로피 증가는 태양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에너지 유입으로 상쇄됩니다. 그래서 1750년대 이전에 지구상에 있었던 0.01에서 0.02 ppm 정도의 CO2 발생량은 식물의 광합성으로 무마가 됐어요. 계속 유지가 됐어요. 네. 어쨌든 자, 그러면 식물의 속도를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래된 나무나 숲은 보존하고 나무를 베지 않고 보존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 이 책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무를 대신해 말하기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 다이애나 베리스포트 크로거라는 학자가 식물학자가 쓰는데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아주 대단한 어떤 제안을 하는데 어떤 제안이냐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1년에 한 그루씩 6년 동안 나무를 심어서 48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이런 캠페인을 벌였어요. 거기에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뭘까요? 농사죠, 농사. 식물을 기르고 가꾸고 돌보는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농부죠. 예. 그래서 결국에 이거에 대한 그 엔트로피의 증가에 대한 급격한 증가에 대한 이런 대안입니다. 농사가 중요하고 이것의 가치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농부가 늘어나는 사회, 그리고 이 가치를 수행하는 이 농의 가치를 서로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 모두가 조금씩 농부인 사회가 되는 거,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거의 유일한 답이에요. 이거 말고 답이 없어. 제가 볼 때는. 근데 뭐 제 의견을 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기후변화 시대에 가장 죄를 덜 지고 사는 게 뭘까? 열심히 생각해봤어요. 근데 제가 만약 어떤 직업을 갖고 있냐면, 엔트로피를 급격하게 증가시키지 않는 방법은 없어요. 어떤 직업도 없어. 제가 보기엔 농부밖에 없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물론 이런 것도 있죠. 어떤 농사를 짓는가도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떤 농생태학에서 지향하는 농사는 뭐겠어요? 그 에너지 관점에서 보자면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농사인 거죠. 그걸 고민하는 농사. 그게 핵심이겠죠. 물론 방법상으로는 그러하건데 결정적으로 농의 가치가 공유되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늘어나는 사회예요. 다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농사를 짓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농사를 짓자는 거예요. 자기의 먹을거리가 어떻게 오는지, 내 밥상에 오는지는 알고 먹자가 제가 생각하는 대안이에요. 그거 위에는 제가 보기엔 대안이 없어요. 물론 이 제 말이 굉장히 나이브하고 그다음에 순진하고 이상적이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정확하게 요새 MBTI가 유행이잖아요. T 성질로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무슨 짓을 해도 안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300만 년 전 CO2라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학자들 중에 열심히 짠물을 돌려서 대안을 마련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네가 하는 말 알겠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야. 지금 응급처치를 해야 돼. 그래서 응급처치를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아주 흥미롭게 본 책은 호모 카르보라는 책이에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책도 너무 많으시네요. 네. 시닉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사실 에너지 관련해서 지구의 빅 히스토리를 쓴 책이라고 과언이 아닙니다. 엔트로피 관점에서
인간의 역사, 지구의 역사를 정말 촘촘하게 토하본 책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기대해온 책이기도 한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양반이 굉장히 아무튼 기후변화 메커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촘촘하고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 전기자동차, 그 다음에 무슨 CDR이라고 해서 이산화탄소 포집하는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 역시 굉장히,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재생에너지, 이런 것이 엔트로피와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아주 좋은 책인데, 근데 여러분에게 이 책을 권장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진단도 거의 지금 제가 얘기하는 진단과 똑같아요. 당장 배출을 멈춰야 된다. 엔트로피를 줄여야 라고 하는 진단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분의 해법은 뭐냐? 해법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CO2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을 분류했어. 첫 번째가 뭐예요? 전기 발전,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수송. 그 다음에 산업, 건축. 여기에 집중하죠. 이게 거의 90%가 이렇게 된대요. 다 합치면. 여기에 집중하자. 그리고 이분이 발전으로 해서 이게 42%는 되는 전 세계적으로. CO2 배출을 막기 위해서 이분이 한국의 발전원 에너지 믹스로 제한하는 게 뭐냐? 그쵸? 네. 45%. 지금 현재 한국의 발전 에너지 원 중에 원전의 퍼센트가 30%예요. 45%로 가요. LNG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가요. 재생에너지 몇 퍼센트 이렇게 세 가지 믹스를 합니다. 이분의 논리는 되게 설득력이 있어요. 네. 하지만 여러분은 수용할 수 있어요? 네. 뒤에 수용할 수 없죠. 안전하지 않아서. 이분은 어떻게 그걸 논파를 하냐? 후쿠시마는 데이터를 잘못 적용했을 뿐이야. 이분의 머릿속에는 안전은 통제할 수 있어요. 핵폐기물 어떻게 했거든요? 핵폐기물? 야, 온칼로를 봐. 핀란드. 거기 18억 년 동안 한 번도 지질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야. 그런 데도 무슨 돼? 한국도 그런 데 있어. 네. 그 책을 읽은 분들은 그렇게 답을 할 확률이 높죠. 네? 예.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이분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포진해 있다. 예. 이 정부 관료가 이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언제 나왔지? 최근에 나왔어요. 올해 나왔어요. 올해 2020년 4월인가 올해 나왔어요. 근데 이 분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분은 이 밑바닥에 질문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활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전기, 자동차 이거 포기할 수 있어요? 이거 유지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답을 해야 돼요?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도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한 가구에 10,000원, 너 정생이 얼마 나와? 야, 10,000원 이상 나오면 생활하면 안 돼. 이렇게 그게 아닌 이상 이 논리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가능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지만 저는 이분의 입자,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별로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않다. 하지만 기후변화 메커니즘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주 훌륭한 책이다. 저의 대안은 그래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에너지의 전체적인 트리거리를 보자면 모두가 조금씩 분부의 사회로 가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바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발언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저 입장이에요. 네. 여튼 그런데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제가 좀 이상해서 그런가? 저만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고민했던 여러 사상가들이 있죠. 가장 가까이 있는 저기 작고하신 김종필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런 분들의 또 사고에 영향을 미친 몇몇 경제학자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의 이름을 좀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책에는 게오르게 외계인이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조지 스큐 로이겐이라고 하고, 로이젠이라고 하고, 이제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엔트로피와 경제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는데, 경제학에 엔트로피 개념을 처음은 아니지만 도입한 생태 경제학이라고 하는 태동기에 주로 영향을 미쳤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이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학 책인데 3분의 2가 엔트로피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를 경제학에서 생태 경제나 대안적인 경제학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논의하는 게 출발점이 되도록 도움을 주신 분인데, 이분이 아주 흥미로운 얘기들을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대안적인 생태 경제학을, 이분이 이제 자기의 경제학을 생물 경제라고 부르는데, 바이오 이코노미. 거기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8가지를 얘기했어요. 읽어드릴게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전쟁, 그 자체뿐 아니라 모든 전쟁의 도구 생산을 완전히 중단해야 된다. 경제 개발은 엔트로피 상승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선진국은 후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원조해야 한다. 세 번째, 인구는 오직 유기농법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억제되어야 한다. 네 번째, 태양에너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모든 에너지의 낭비는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사치품의 생산 및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 여섯 번째, 패션 산업을 철폐하고 제품의 내구성 중심으로 제조업을 재편해야 한다. 일곱 번째, 내구재는 수리 가능하도록 디자인함으로써 내구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여덟 번째, 좋은 삶을 위한 많은 여가 시간을 확보하고 이를 창조적인 작업에 투자하도록 유인해야 한다. 놀랍죠? 이분이 이 책이 나온 게 1971년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한국에 언제 번역됐나요? 2018년인가? 한국에서 이런 분들을 공부하는 사람, 경제학자가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몇몇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의 제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허먼데일이라는, 처음 들어요? 뭐 아무튼 이렇게 내려다가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까지 와요. 그래서 제레미 리프킨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인류 역사상, 이 엔트로피라는 책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현대사회 이전의 모든 사회가 그랬듯이 다가오는 태양에너지 시대에는 농업에 기반을 둔 삶이 사회의 근간이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은 첨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몇몇 구절만 더 이렇게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게 사실 더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 피곤해하실 것 같아서, 이 외계인이 쓴 엔트로피와 경제 이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이해한다면 철광석 자원을 가장 잘 이용하는 방법은 쟁기나 썰애를 필요한 만큼 만드는 거지, 롤스로이스나 심지어 농업용 트랙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농업용 트랙터도 엔트로피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결국에 우리가 몸 써서 나오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육체적 노동을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방법을 다양하게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만 더. 진실은 이것도 엔트로피의 경제에 나오는 구절인데 진실은 진 운반용 가축들이 지구 자원 대신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들을 이용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것을 깨달을 사람이 다시 올 가능성을 예견하게 해줍니다. 아우, 많이 어렵네. 어쨌든 그 가축을 이용하는 운반을 하는 거 이런 시대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생態에서는 에너지 분류를 여러 가지 하는데 생물학적 문화 에너지랄까요? 내가 내 몸을 써서 뭔가를 하는 이것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하는 산업적 문화 에너지, 즉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요. 이게 농생태학에서 얘기하는 에너지 흐름을 잘 하는 방법이라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더 있는데 이렇게 마칠게요. 이게 하다가 넘어갈 것 같아 시간이.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무리하겠고요. 혹시 뭐 질문 이런 거 있으시면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 오늘 강의는 자연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하신 거잖아요. 원래 강의 전체 얼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에너지 관련한 이렇게 동생태학. 예. 다시 아까 이제 다시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갖고 있는 수업 동생태학의 제가 지금까지 한 15번 정도의 틀은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자연의 구조, 두 번째 에너지 흐름, 세 번째 물질의 순환, 네 번째 비, 다섯 번째 흙. 흙인데 흙은 두 번을 해야 돼요. 흙 1, 흙 2. 세 번째는 물. 여덟 번째는 이게 이제 비생물적 요소죠. 비생물적 요소.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종자. 종자 이야기는 두 번은 이제 세 번을 나눠야 되고요. 그 다음 퇴비. 그 다음에 윤자. 제가 약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되는 거는 상호작용 부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생물적 의미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고요. 그러니까 채워야 되고요. 특히 뭐가 약하냐면 생태경제학 내용이 많이 부족해요. 그거를 채울 수 있는 제 나름대로의 소명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생태경제학을 풀어나가는 논의 중에 시장이죠. 시장 형태를 새롭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가 제가 이렇게 얼개를 짠 거고, 이거와 더불어서 사실은 이제 생태학 얘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태학은 이제 과거의 적응 모델을 밝혀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응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전통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통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인류학을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류학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이제 꼭지들을 또 이렇게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저의 구상은 전체적인 틀은 농인류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농인류학 관련한 이야기를 10꼭지를 마련하고 동생태학 관련한 꼭지를 20개를 만들어서 총 30개의 2시간짜리 수업 30개를 만드는데 한 목표로 현재 한 20개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네. 그 4번부터 비생물적 요소 네. 관련해서는 인문학적 접근이에요? 아니요. 자연과학이죠. 철저하게.
철저하게 농사 관련한 이야기. 요거는 사실은 농사를 좀 지어분들이 들으시면 좋고요. 이게 사실 되게 좀 실용적이라고 아무튼 그런 부분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또 그거를 전염시키고 어, 발사지시고 농사짓는 예.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말씀에 되게 동의를 많이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시선이 좀 부담스럽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 세상에 농사만큼 이렇게 그게 그 접근이 쉬운 게 어딨어요. 그 자격증이 없잖아. 자격 필요 없잖아. 무슨 박사학위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다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턱이 되게 낮죠. 근데 문턱이 낮은 대신에 그거를 계속 연차를 이렇게 쌓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뭐 여기서 뭐 그러니까 농사를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그 표현이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흙을 얼마만큼 이렇게 접근하고 있고 접촉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다는 게 뭘까요? 농산물을 파는 거? 농산물을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럼 텃밭에서 상추를 좀 따다 팔면 되잖아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종자를 이때까지 보존하고 지금 와서 이어질 수 있었던 게 할머니들이 요만큼 그쵸. 네, 맞아요. 종자가 이어진 맞아요. 거지 네. 대량의 농사를 네. 지으면서 종자가 이어진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작은 규모의 그 농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네, 맞아요. 저도 예전에는 저 사부님이 계신데 제 사부님이 그 녹색평론 초대 편집장이셨어요. 그분이 엄청나게 하시는 그런 깐깐한 분인데 꼬작꼬작한 그분이 도시농업을 안 좋아했어요. 장난하는 거 이렇게. 저도 약간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처음에 약간 그런 거였는데 사실 토종종자 생각하면 도시농업 맞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이 있고 자기의 뭐 어떤 이제 뭐 취미라는 취미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도시농업의 한 종자 갖기 운동을 할 때 가장 더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제 도시농업을 그때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진짜 그리고 이제 저 서울 같은 데 보면 진짜 가끔 서울 가면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 가보세요 이렇게 보도블록 한 편에 진짜 요만큼 있는 데서 상추를 심는다. 네. 아니 그건 농사 아니에요? 네. 그것도 농사죠. 저희가 그 스펙트럼을 굳이 좁힐 필요가 없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팜 그런 건 어떻게 자, 스마트팜. 좋은 질문이에요. 자, 스마트팜은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죠? 시설이 필요하죠. 시설이라는 것은 뭘 써야 되는 거죠? 에너지를 쓰는 거죠. 에너지를 많이 쓰면 어떻게 되죠? 엔트로피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죠. 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은 미친 짓이에요. 한계가 분명하죠. 근데 새로 농촌에 진입한 사람에게 스마트팜을 하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더 미친 짓이에요. 돈이 없어요. 그 빚는 사람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만큼 수확을 못 내면 못하는데 그 신용 카드밖에 똑같잖아요. 카드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앞으로 너 일단 돈 써. 그리고 앞으로 갚아. 이런 거잖아요. 청년들을 위해서 그 스마트팜 네.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죠. 네. 그거 다 비슷해요. 근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빚내서 하지 마. 빚내서 생각하지 마. 빚내서 생각하지 않으려면 자연을 기댈 수밖에 없어요. 자연을 기대는 공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스마트팜으로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오랜 시간 햇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작물들이 스마트팜으로 나오는 거죠. 아니 딸기 구례는 딸기를 그쵸. 스마트팜 지원을 하는 네, 맞습니다. 딸기 몇 개나 봐요. 혹시 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퍼마컬처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이어전이나 흥룡에서 얘기하는 그 펑크 전체 구조에서는 일부라고 생각하거든요. 포레스트 가든이라고 하는 습관. 그러니까 퍼머컬처라고 하는 전체 집과 그다음에 그렇죠. 소식농사, 짐승 키우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이런 총체적인 구조 속에서 일부예요. 그렇죠. 그 중에 가장 핵심은 곡식농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곡식농사는 사실은 별개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일곱 계층 네네.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곡식은 아니라는 거죠.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상해요. 아, 이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재능